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포인트 차이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20년 3월로 이번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점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춰 올해 두 차례 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세 가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며 연휴 이후로 본회의를 미루면서 법안 처리 또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애초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와 또 회의장 불참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대학생 계약직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 5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6월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대학생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하고 눈과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피해자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만 일하는 학생이었는데 A씨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7월 2024 경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이튿날인 현지 시간 18일, 레바논 각지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휴대용 무전기가 터져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 지역에서도 전날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 운구 행렬 주변에서 무전기가 터졌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서도 폭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전했으며 폭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 군용 창고를 무인기로 파괴했다고 AP통신 등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km,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약 500km 떨어진 트베르즈 토로페츠말 인근 무기창고에서 현지 시간 18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창고에는 S-300, 이스칸데르 등 각종 미사일과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는데 북한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다고 보안당국 관계자는 AP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0.5%포인트 B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었고 금리 인하 폭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0.5%포인트 B컷을 결정했군요. 그렇습니다.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 사이에서 예측이 분분했는데 결국 과감하게 B컷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 상단을 5.5%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게 2020년 3월이니까 이번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입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어갔던 이 물가와의 전쟁을 드디어 끝낸 겁니다. 다만 B컷 결정 과정에서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 행진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B컷을 단행했다는 건 그만큼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둔화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컷 인하는 시의적절하다며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하고 경제 약화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책의 무게를 경기 부양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경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서두를 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도 예고했다고요? 네, 연준은 금리를 발표하면서 올해 금리 예측치인 점도표도 함께 내놨습니다. 새로 나온 점도표를 보면 올 연말까지 금리 중간값이 4.4%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번 남은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1%포인트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해 4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전망됩니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전에 마이너스던 주가가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오르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소수인종 유권자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하원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추방을 공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을 만들고 국경이 안전하도록 하는 두 가지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가 노령연금과 고령자 의료보험을 삭감하고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 한다며 500만 명 이상의 라틴계 미국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남부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조지아 주립대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나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는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지아에는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각기 지지층 민심을 살피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여야가 연휴 직후인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고 여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까지 3개 법안 모두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까지 무수한 의혹을 규명해야 하고 지역화폐법도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며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현재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한을 수용하는 등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실체가 없는데 의혹만으로 특검을 해선 안 되고 최상병 특검법도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지역화폐법 개정안 역시 한시적인 25만 원 지원법보다 더한 무제한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생에 매진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 잡기에 더 좌절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기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설 계획인데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충돌이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해당 직원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만 일을 하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최병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학생 A씨는 학점이 인정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시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했다며 회사 김모 전무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겁니다. 야,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예?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요, 뭐 어떤 것을 그러십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하나 시키면 2달 뒤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A씨는 전무 친동생이자 회사 대표가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에 기대는 상황입니다. 제 눈 밑도 이렇게 푹푹 세게 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난 니는 걸 파버리고 산재 처리해주면 돼. 난 돈만 주면 돼. 라고 하시고 그냥 대표님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뒤에서 보기만 하고 있고. A씨가 폭행 당사자로 지목한 대표는 이후 지방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 기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직원 사기를 북돋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A씨에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정리를 하고 갔는데 정리가 안 된 차가 있거나 뭐 더러운 차가 있으면 망치를 가져오라 해요. 진짜로 공장에서 망치를 갖다 드리면 차 유리를 망치로 다 부숴요. 그냥 차 정리 개판을 했다고. 경찰은 지난달 말 대표를 폭행뿐 아니라 욕설과 모욕 혐의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취재진은 대표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그 후유증이 되게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폭행건 같은 경우는 좀 엄하게 처벌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전무와 대표의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코인에 거액을 투자해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거액의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의원은 가상자산 업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입법 로비 등 각종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해 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과 10월 사이 위믹스 코인 20억 원 상당을 매수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99억 원에 팔아 2달 만에 8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를 전후에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에 유리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세는 관련 정책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김 전 의원의 행보가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김 전 의원이 결국 자신이 수혜를 보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1년 7월에 네. 가상자산 소득과세 1년 유예 소득법 이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해 충돌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게임머니 가상화폐 관련 게임 산업진흥법을 또 공동 발의했고 네. 지난 7월부터 코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이런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모태로 삼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쏙 빠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국회의원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활용해 코인을 사고 팔더라도 막을 규정이 없는 겁니다.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은 빠진다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정책적 소문 자체가 워낙 시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누락됐다고 생각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발행 관련 규제도 빠져 무분별한 코인 상장 뒤 먹튀 우려도 나온 상황.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해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부안나들목 부근에서는 카니발과 SUV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혀 모두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5분쯤에는 충남 홍성군 갈산터널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60대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MF 피해자들이 구성한 검은우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단고소에 참여하는 판매업체는 모두 60여 곳으로 피해 추산 금액은 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44.8%, 사망자 수는 46.4% 각각 급감했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221.5건 발생해 3.7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레바논에서 이번에는 무전기가 또 잇따라 터지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레바논에서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다음 날 남부주의 주도인 시돈 한복판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휴대기기가 연쇄적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는 무전기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삐삐가 터진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وهذا بالتأكيد له تداعيات إنسانية أخلاقية وبالتأكيد يعني الموضوع العسكري يعني موضوع مختلف تماما. 레바논에서는 전날 삐삐 연쇄 폭발로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That should be a rule that everywhere in the world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폭발 공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 호출기 등 통신기기 동시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주 유엔 대표부가 긴급회의 소식을 알렸는데 이번 회의는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리 회원국 알제리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 레바논 전역에서는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삐삐 수천 개가 동시에 폭발해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전기 등 통신장비 폭발이 추가로 발생해 레바논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이번 공작의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군용 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창고에 있던 북한산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는데 러시아는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새벽 하늘에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강력한 폭발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미사일과 탄약을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 북서부 트베르주의 군용 창고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연쇄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이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을 감지했을 정도로 폭발 규모가 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200에서 240톤 규모의 고성능 폭발물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Дуже важливий результат є за минулу ніч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Саме такі речі послаблюють ворога. Я дякую всім, хто задіяний.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격으로 이스칸데르 등 창고 안에 있던 미사일과 탄약을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당국은 이 창고 안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드론 공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были сбиты. При падении произошел пожар. Сейчас занимаемся эвакуацией нашего населения,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ддержа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 5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본토 내 군용 창고가 이런 대규모 드론 공습에 노출된 원인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들이 대피해 부상자만 일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광주 25.5도, 부산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5도, 청주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일부 경기와 인천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9월 폭염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에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체코 방문길에 나설 예정인데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의료계와의 대화까지 국내 현안도 적잖을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앞선 응급실과 의료원, 군 의무대대에 이은 필수 의료 관련 연쇄 방문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윤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과 국민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연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뒷받침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로 떠납니다.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걸 계기로 최종 수주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내 상황이 만만찮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체코 방문 기간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연달아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을 두고 전 정부가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던 것이냐고 반문했던 윤 대통령인 만큼 또다시 거부권 전국이 예고된 셈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 방문 등 최근에 김 여사 행보와 맞물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추석 연휴 기간 한 고비는 넘겼지만 실제 의료 현장의 부담은 물론 아직 기약 없는 의료계와의 대화 등 의료개혁 관련 현안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애초 지난달 말에서 연휴 이후로 연기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취임 뒤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국정 동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체코 방문 이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컸지만 정부는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고비를 넘긴 거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치료 거부 사례는 전공의 부재가 아닌 고질적인 필수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추석 연휴 전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4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행히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의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중증이 아니면 응급실 대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은 국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7만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해 31% 감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혹은 특정 시간대별로 진료에 시간이 소요돼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도 병원 70여 곳에서 거부당한 청주 임신부와 4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16개 병원은 진료과 부재, 액과 수술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용 거부 사태가 고위험 전문 분야 진료이거나 주로 비수도권에서 벌어졌다며 전공의 이탈이 아닌 고질적인 지역 필수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피했지만 의정 갈등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민의 진료 불안 전전긍긍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석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세 가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며 연휴 이후로 본회의를 미루면서 법안 처리 또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애초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의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와 회의장 불참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휴 내내 의료계 인사를 만나며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만들어질 거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격려하는 일정을 제외하곤 여야 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추석 당일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의체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한 대표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지만 지금의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막상 의료계 인사를 만나보니 그동안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깊이 걱정하고 있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과도 비공개로 만나 직접 고충도 듣고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성을 부각했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일정이 많고 여러 의료단체를 만났다라는 얘기만 하지 저희가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진정성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연휴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다고 포문을 열며 정부 여당의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추석 밥상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25주차 임신부가 위급 상황에도 병원 75곳에서 이송 요청을 거부당한 사례를 거론하며 의료 공백 사태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양수가 터지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6시간 동안 병원 75곳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 대란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경질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며 다시 여당의 공을 넘겼습니다.
추석 전 출범이라는 동력은 사라졌지만 여당은 기한을 두지 않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료계도 야당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소통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소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가 자신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줄곧 소통해오고 읍소 수준으로 얘기한 거로 안다는 당 대변인의 지난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두고 날조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가 12,000명이 넘는 만큼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명단을 포함해 근무 중인 의사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올리거나 공개 비방한 사례 43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특정 해외 사이트에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롭게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자를 찾기 위해 지난 14일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악의적으로 의사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 행위를 한 32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긴급 재난 문자로 시민들에게 낙하물에 주의하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북한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을 잇따라 살포했습니다. 또 이렇게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어제 저녁 9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길가에 있는 잔디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이 출동해 1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까지 금융시장들이 모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가습기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가습기 제품의 급수 필터 부식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체들이 7개 모델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만납니다. 젊은 세대 공직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공직사회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름을 넣어야 할 경우가 많죠. 시내처럼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도 쉽지 않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값이 좀 비싸더라도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28원이었던 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유소는 휘발유를 1,87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차를 댄 운전자들은 비싼 기름값에 놀랐지만 주유 등에 불은 들어왔고 갈 길은 멀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9만 원 입력시켜놓고 얼마나 1,500 얼마로 요새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쉬운 내가 지금 현재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같은 시간 고속도로 다른 주유소의 기름값은 얼마일까? 주로 1,600원대가 많았는데 가장 싼 곳은 1,533원. 리터당 337원 차이로 중형 승용차 기름통을 가득 채울 경우 23,000원 넘는 가격 차가 납니다. 운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렇게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의 상당수가 알뜰 주유소라는 겁니다. 지난 12일 현재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를 봤더니 가장 비싼 3곳을 포함해 10곳 중 5곳이 X오일 간판을 단 알뜰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로공사가 동일가의 기름을 공급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계속 가중될 경우에는 계약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평가 점수로 간접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업주가 마음먹고 값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알뜰 주유소에 간판을 걸고 일반 주유소보다도 더 비싸게 기름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 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기름값 걱정 없는 편안한 고속도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가격 합리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3분기 들어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대세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비싸더라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젊은 층이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건축 기대감에 인기를 끌었던 구축은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넘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5건 가운데 1건 이상이 30년 넘는 구축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나 2분기보다도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구축이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지원에 나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건축 쪽에서의 거래량 증가도 수치상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축 거래 증가세가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축에 살면서 재건축을 노리는 이른바 몬테크 부담이 큰 데다 이를 만회할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신축 쪽에 좀 더 선호를 하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면 신축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빚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구축 아파트를 꼼꼼히 따져 매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 측량의 일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 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 측량 성과 인정, 허용 오차 범위를 기존 최소 36cm에서 최대 180cm에서 최소 24cm, 최대 120c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평판, 드론 측량과 같은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실이 많은 지방도시 노후 공공임대를 어떻게 할지도 검토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인 초등학생이 중국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일제 침략의 국치일로 삼는 9.18 만주사변 93주년 당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에 있는 일본인 학교 앞에 무장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등굣길 한 괴한이 초등학생 한 명을 흉기로 찌른 뒤에 경비가 강화된 겁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구체적 신원이나 국적,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邦人保護の観点から現地当局に対し再発防止及び詳細情報の共有を含めた申し入れを行ったほか 공교롭게도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침략을 감행한 9월 18일 만주사변 93주년 당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치욕을 잊지 말자는 대대적 선전 속에 일본인 학교는 존재만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踩着我们先辈的累累白骨，在我们的领土上学习、生活、享乐，这难道不是一种莫大的耻辱吗？ 불과 3달 전 장수성 수저우에서도 중국 남성이 하교하던 일본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 7일엔 서구 열강에 파괴된 유적지 원명원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일본인이란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보안 요원들까지 출동했는데 말리긴커녕 더 격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跟小鬼子一样做了，说白了就是不让进的，真的就是小鬼子，我们人家赞成。 앞서 6월엔 중국 동북부 지린시에서 미국인 강사 4명이 흉기 피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매우 우발적이고 드문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나친 애국주의 선전의 부작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뒤 중국이 17년 만에 타이완 농수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타이완 지역은 일방적으로 중국 제품 수출에 차별적인 금지와 제한 조처를 해 양안 경제와 무역 협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타이완이 원산지인 신선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의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을 올 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외무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최근 한국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야기는 열대기압부로 약화하며 소멸했지만 홍수와 산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동남아 지역 사망자가 550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당국자들은 다음 달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로파 클리퍼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유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인공지능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 9천만 유로,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와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총리 임명 이후 프랑스 정국이 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의회 탄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간 르몽드는 프랑스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현지 시간 17일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 절차가 가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첫 관문인 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2개 시군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가로림만 갯벌은 14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생태환경 보호와 또 세계적인 관광명소 도약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긴 해안가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162km에 이르고 면적은 15,900헥타르. 가로림만 갯벌은 8,000헥타르, 축구장 10,000개 규모로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흰말 농개, 점박이 물범을 포함해 14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류와 갯벌에 나가서 채취하는 낙지, 바지락, 감태 등 수산물 생산량이 굉장하여 지금도 어촌 체험객들이 주변 경관이 화려하다고 해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2016년 전국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가로림만 갯벌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가로림만의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확대 등재를 권고받은 만큼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갯벌 등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갯벌 보존은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세계적인 해양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서 유럽의 와데네와 같이 해양 생태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방향으로 국내에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서천, 고창, 신안 등 한국의 갯벌, 이렇게 두 곳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상황.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국립공원 안에는 희귀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데요.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일상을 홍성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깊은 동굴 속에 조명을 비추자 주황빛이 감도는 박쥐들이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 박쥐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붉은 박쥐입니다. 내장산에서는 형형색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비단벌레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속리산에서는 담비 한 마리가 마치 노래 연습이라도 하는 듯 나뭇가지를 붙잡고 화려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가야산 깊은 곳의 고즈넉한 숲길에서는 고라니 새끼가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립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이 되면 국립공원 안의 생태계는 더 바빠집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개천을 헤엄치고 호랑이가 없는 산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살근, 다소 여유 있는 몸짓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살기나 담비는 피해야 하는 너구리도 먹이를 찾아 조심조심 야행에 나섭니다. 어미를 놓칠까 올망졸망 따르는 새끼들 발걸음에서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통해 희귀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이 악보집에 실은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이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A 씨는 이 씨의 곡을 쉽게 편집을 한 뒤에 악보집에 담아 발행했고 이후 이 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 인격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늦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5.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25도를 뚫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25.2도, 부산 27도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5도, 청주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례적인 9월 폭염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모레는 23도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